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질 새로운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딱 찾아뵙고 있죠. 시장의 흐름을 같이 공부하고 돈 되는 투자 전략을 함께 나눠보시죠. 네, 밥보다 든든한 투자 한 끼를 매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아주 강력한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시장을 해석하고 방향 찾는 데 도움 주실 분이죠. 유태우 영업일부 WM센터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일부 WM센터의 유태우 PB입니다. 유태우 PB님. 유태우 PB가 엄청 유명해진다고 하던데. 자,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해보죠. 자, 지금 11시 4분 45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상반기, 글쎄, 장 초반 보니까 코스피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시황 먼저 괜찮을까요? 네, 전일 미국 시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 존스는 0.94% 하락한 44,406.3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0.79% 하락한 6,229.9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92% 하락한 241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미국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에 미국장이 휴장일 때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미국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이 조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25% 관세를 제시했다고 해요. 네, 이건 우리 장에 딱히 영향을 주고 있진 않나요? 관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어제 미국장이 좀 하락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주요국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고 해당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과 함께 보복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업종 중에서 방어주 섹터인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 섹터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말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지금 협상 나가 있고 그리고 8월 1일까지 어쨌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를 기대해 본다면 오늘의 이런 주가가 방어되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간밤에 핫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관세를 25% 한국 기준으로 매길 건데 유예 기간을 한 3주 더 주겠다. 그 안에 빨리빨리 협상해라. 뭐 이런 얘기였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계속 궁금해요. 지금 6분이에요. 우리 지수 어떻게 됩니까? 네, 국내 증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083.07포인트로 0.7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4% 하락한 776.6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은 어떤가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개인이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되게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6,400억 원치를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원래는 선물 시장이 좀 더 미래를 예단하는 그런 수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팔고 있는데 결국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래를 보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해석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래 그리고 선물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크게 매수나 매도가 나온다면 반대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나 프로그램 매도로 받아주면서 현물 시장에서 그대로 그 거래만큼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고 기관도 선물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거래하는 주체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확인해봐도 좋겠습니다. 기계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특징주 설명해 주시죠. 네, 거래대금 순으로 특징주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태까지 주도주였던 조선방산원전, 조방원이라고 불렸던 주도주들이 최근에 큰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조정 뒤에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쿠콘도 지금 좀 상승 중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계속 이슈가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가 정책이 보도되고 나서 개별주들의 뉴스로 종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던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맞습니다. 또한 테마 중에 하나였던 스테이블 코인도 다시 한번 뭐 시세를 낸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왔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시아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 흐름 잠깐 살펴보자면 니케이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39,6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3,481포인트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0.4% 정도만 움직이면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지금 협상 중이니 좀 지켜보겠다 이런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환율도 볼까요? 네, 환율도 살펴보자면 달러화가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딱히 어떤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9원 선에서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369원 1전. 네,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하고 있지만 원화는 강세.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전에 우리 장을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뭐 기스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상법 개정됐는데 그동안 영향이 없다더니 조금 종목이 움직인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요 포인트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실적이 별로라면 상저하고라는 논리로 올라갈 거고, 네. 실적이 괜찮으면 또 좋은 데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그렇게 실적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사주 매입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주가가 방어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1%도 하락하지 않고 0.6% 하락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부진했는데 네. 그런데 하필 삼성전자 측에서 올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는 것을 오늘 버튼을 눌렀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 오늘 발표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하락을 우려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투자자분들도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매각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자사주 매입을 매입, 네, 그렇죠. 매입,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주주 얘기가 나왔으니 그 상법 개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금융주가 오늘 좀 강세입니다. 금융주요? 예, 맞습니다. 금융주가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8% 정도 오르고 있고 KB금융도 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 충실 의무 이후에 배당이나 3%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차차 논의될 것이라는 말로 다시금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주주 충실 의무만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뭐 요금 인상을 못하게 정부가 막는 것이 제한된다 이런 논리로 올랐다면 지금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런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 3%를 포함해서 발의되면서 코멘트를 하나 썼었는데 그때는 글쎄 당일날은 좀 떴었죠. 근데 그 이후로 흐지부진하더니 이제 한 주가 좀 바뀌니까 금융주를 중심으로 뭐 시세를 내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순환매라 그러죠. 계속 네. 섹터가 돌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떨어졌던 조방원과 금융주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태우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그리고 분위기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잘 짜면 될 텐데 오후장에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있을까요?
네, 어제 정혜민 PB가 나와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네.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종목을 지켜봐야 하겠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편도성 아나운서님, 최근에 주도주였던 경험이 있으면서 네. 주가는 좀 잠시 쉬어가고 있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런 업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 하나 생각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화장품 업종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네. 화장품. 네. 네, 맞습니다. 어제자로 나온 저희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의 주간 이익 동향 체크 보고서에 따르면요.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업종은 전기 장비, 화장품, 말씀하셨던 화장품, 그리고 은행, 호텔, 레저, 해운 등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좀 많은데요. 이 중에 대장주 경험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기 장비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와 화장품을 밥 먹고 나서도 계속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유태우 PB가 어떻게 보면 유태우 PB가 첫 데뷔인데 데뷔 무대에 네, 많이 떨었나 봅니다. 오늘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 너무 떨려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어쨌든 선방했다. 더 나아가서 상법 개정 효과를 보자. 밥 먹고 나서는 화장품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도 알찬 투자 힌트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번 주 공부하나 시간으로 똑소리 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바로 인사이트 전해주실 도현수 영업부 금융센터 PB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 PB라고 합니다. 도현수 PB님. 네, 맞습니다. 도현수 PB에게 가름마란? 가르마란 약간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가름마가 네. 정갈한 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도 보고 비슷하시구나. 네. 네, 뭐 댓글에 뭐 그런 게 많죠. 네. 뭐 수시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치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제가 슬쩍 봤는데, 네네. 자, 편다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명품. 명품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최애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디올이요. 디올.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뭐 루이비통이죠. 저는 사실 공부하기 전까지는 루이비통이나 고야드 좀 봤었는데 제가 명품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공부하고 나니까 저는 에르메스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정신과 좀 함께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에르메스 저도 뭐
좋죠. 근데 사실 다가갈 수 없는 맞아요. 다가갈 수 없는 그녀가 그쵸. 에르메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하여튼 오늘 이것저것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 명품과 관련된 투자 그리고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제가 이 명품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하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명품에 대해 사실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익숙할 수도 있는 2024년 기준으로 명품 계급도 화면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프라다부터 시작해서 펜디, 로에베, 뭐 디올, 입생로랑, 구찌 등이 있고요. 가장 위에는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브랜드를 사실 다 가봤거든요. 네. 가보고 공부해보면서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별로 투자는 할 것 같지 않고 어떤 그런 그룹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게 사실 궁금해서 이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명품도 계급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짤 그런 게 있죠. 네. 그 지하철인가요? 거기서 맞아요. 명품 이렇게 입고서 비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이게 거 명품도 같은데.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어- 네. 어떤 이어서 좀 그룹들이,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게 3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케어링 그룹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르메스 그룹이 있고 세 번째로는 LVMH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래 장표를 보시면은 케어링 그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안에 브랜드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케어링 그룹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재해석해서 감각적으로 다시 키워내겠다가 목표인 거고요. 그 안에는 사실 구찌도 있고 입생로랑도 있고 발렌시아가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케어링 그룹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절반 이상? 네, 매출의 50% 이상. 이 중에는 매출 50% 이상. 구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구찌입니다. 구자? 구찌고요. 이어서 LVMH 설명을 드리면요. LVMH는 사실 아르노 회장님으로 사실 더 유명하시죠. 세계 최대 부호이기시도 하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이랑 모에 시장동, 모에 테네시가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전략이 되게 명확합니다. 7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좋아 보이면은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쟤도 좋아 보이는데 그럼 쟤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명품 업계의 재구를 만들겠다. 아래 장표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이 있고요. 그 아나운서님 좋아하시는 디올이 있고요. 네. 셀린느 있고요. 그다음에 로에베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딱 보니까 약간 그 엔터테인 업계에 약간 그런 그룹하고 비슷한 게 LVMH는 약간 수루 밀어붙이는 맞아요. 것 같고 예. 그렇죠. 케어링 그룹은 약간 크리에이티브의 명가라고 하니까 약간 선별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오네요. 너무 정확하시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에르메스입니다. 네. 에르메스는 1837년도에 기업이 설립이 돼서 거의 200년 가까이 지금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업자인 티에르 에르메스의 이름을 따서 에르메스라는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궁금할 수가 있는 게 왜 말이냐?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말 안장 제작부터 시작한 회사여서 그 정통성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고요. 여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앤올리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표 보시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장표는요. 케어링 그룹의 차트고요. 사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명품 산업이 불황이다 라는 걸 사실 이런 차트를 통해서도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케어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출액의 5할 이상이 구찌입니다. 근데 구찌가 사실 브랜드 정체성이 조금 약화가 되고 매출이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보통 한 30대, 40대 분들이 더 이상 많이들 찾진 않는 거죠. 네. 오히려 구찌를 살 바에는 나는 디올을 사겠어. 아니면 나는 차라리 입생로랑이나 루이비통을 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고점 시가총액 한 200조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30조 원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네요. 맞습니다.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정도가 그러니까요.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명품 그러면 불황에 네. 더 잘 팔리고 맞아요. 불황일수록 명품 산업은 잘 된다. 양극화 시대.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차트나 그래프를 보니까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에르메스까지 보고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표는 LVMH 장표고요. LVMH도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브랜드가 뭐 루이비통도 있고 디올도 있고 셀린드도 있고 뭐 태그 시계 브랜드도 있는데 네.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최근에 1분기만 해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빠졌거든요. 왜 빠졌냐라고 했을 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명품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고요.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꺾인 게 사실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왜 꺾였어요? 중국 쪽에서는 사실 이게 타겟팅이랑도 되게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전에 그 케어링 그룹과 LVMH 그룹의 목표와 그리고 에르메스 그룹의 목표 타겟팅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 LVMH나 케어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상위 0.1%를 노리는 게 아니라요. 상위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간 잘 사는, 잘 버는 중산층이 타겟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황기에는 다 잘 사겠죠. 근데 정말 불황기가 왔을 때는 사람들의 그런 지갑을 꺼내기에는 약간 약하다고 보여지고 에르메스 다음 차트 보시면은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차트를 봐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타겟팅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는 사실 상위 뭐 10%, 20%, 30%를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상위 0.1%만 딱 타겟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찐 부자만 딱 타겟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헐머니. 쫙 보니까 뭐 이런 거네요. 명품 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쏠림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쏠림이 말씀이시죠? 정말 많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명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었는데 LVMH도 결국 에르메스에게 시총 1위를 내줬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에르메스가 그 시가총액 1등으로 지금 우수하게 돋아섰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번 공부 하나 코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설명을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R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1분기 IR 자료인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가 됐고요. 분기에 얼마 버냐라고 했을 때는 한 41억 유로 정도 법니다. 그리고 하나로 따졌을 때 한 6.5조 원 정도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기예요. 네, 분기에. 그래서 엄청 많이 연간에는 버네요. 한 24조 원, 25조 원 정도 법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참고로 삼성전자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에르메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이 하나의 명품 브랜드 기업이 여기가 한 380조 원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가 우선주 제외하고 봤을 때는 360조 원, 350조 원 정도가 비등비등하긴 되더라고요. 한데 좀 적네요. 비등비등하지만 역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르메스가 1년 매출액이 한 24조 원, 2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궁금할 수가 있는 게 그럼 경쟁사는 어떻냐? LVMH는 어쩌냐? 당연히 네. 궁금할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정말 커요. 거기는 매출액이 거의 에르메스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크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개를 그 비교하면 되게 좋은 게 영업이익률만 딱 비교를 해도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한 42% 정도가 나오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 나옵니다. 네. 정말 엄청 나오고요. 그러면 정말 잘한다고 하는 LVMH 네. 지금까지 1등이었던 명품 제국은 얼마나 나오냐? 20에서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영업이익률은 결국 기울기니까 맞아요. 네, 헐머니보다 LVMH가 한 2분의 1 느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유의미하게 좀 그 보셔야 되는 게 네. 그 성장률이거든요.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나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한 2024년도까지 했을 때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한 19%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19.6%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LVMH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매출액 성장률이 4년 평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 정도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저도 사실 계산을 해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한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역전이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는 게 조금 다가왔고요. 그럼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었냐? 사실 그게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사실 기업적으로도 차이가 있냐라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서 봤더니 그 아래 세 번째 보이시는 수직적 통합이 사실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직적 통합. 구조고요. 이게 쉽게 말하라 하면은 저희 대학생 때
조별 과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발표를 할 테니까 너는 자료 준비를 하고 너는 뭐 공간 대여하고 우리 분업을 하자. 네. 이게 사실 그 LVMH의 구조였다고 하면은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준비도 내가 할게. 공간 대여도 내가 할게. 몰아주기구나. 발표도 내가 할게. 몰아주기. 맞아요. 이걸 다 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내가 하고요. 원재료 수급도 내가 하고 생산, 유통 그리고 심지어 매장이 거의 한 45개국 정도에 펼쳐져 있고 매장 자체가 한 3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따지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매장을 지을 때도 본사 아뜰리에에서 승인한 건축가 팀이 직접 가서 직접 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기업을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밸류체인을 수직적으로 몰아주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맞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장표 하나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그 좀 보여주세요. 사실 궁금했었던 게 에르메스 하면 시그니처 백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 버킨 백이랑 캘리 백 먼저 설명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이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르메스 하면 사실 두 개의 백이 가장 유명하죠. 버킨 백이랑 캘리 백이 정말 유명하고요. 이 가장 위에 보이시는 라인이 왼쪽에 있는 게 버킨 백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캘리 백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악어 가죽으로 입혀진 버킨 백이 있고 캘리 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가가 1억에서 2억, 리셀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 수가 없어서 5억에서 6억 그리고 정말 높게는 7억 원까지 가는 거를 좀 봤습니다. 호가 그런 거죠? 네, 호가가 그렇고 실제 체결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이제 남자가 보는 거랑 여성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악어가 더 예쁜가요? 이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비싸가지고 더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재질이 더 비싼 재질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질이 훨씬 더 비싼 재질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희소성의 가치가 사실 정말 많이 부여가 된 거죠. 하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사실 루이비통 가서 카피 시넬 제품도 그냥 살 수가 있고 샤넬의 백도 살 수 있고 디올의 레이디 백도 사실 가면은 돈이 있으면은 사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킨 백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 접시부터 사야 가방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접시랑 가방이랑 뭔 상관이죠? 이게 가방을 처음부터 안 준다는 말이. 그거에 대해 좀 빌드업 해야 되나요? 마일리지 모으는 것처럼? 딱 말씀해주신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르메스가 가방이 정말 유명하죠. 버킨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긴 프랑스 상공에서 만들어진 지상 최고의 명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스토리라인도 되게 많이 탄탄하거든요. 여기가 사실 버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제인 버킨이랑 싱어송라이터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었는데 그 옆자리에 에르메스 5대 CEO였던 장 루이 쥐마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방을 쏟으면서 한마디 하죠. 세상에는 아름다우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없어. 옆에 있던 장 루이 디마가 정말 에르메스의 전설적인 CEO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그런 약간 맥도날드 종이박스, 종이봉투 그런 종이봉투에다가 이제 딱 스케치를 해줍니다. 가방 스케치를 해주고 이런 디자인이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2, 3개월 뒤에 가방을 만들어서 온 게 제인 버킨의 이름을 일단 버킨백 이고요. 켈리백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켈리라는 모나코 왕비의 이름을 따왔는데 이분은 사실 파파라치 앞에서 임신한 배를 가리려다가 딱 우연히 든 그 모습이 딱 찍혀가지고 이건 켈리백이다 명명이 되고 사람들이 왕비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가방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지금 거의 50년, 60년 정도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버킨백의 그 스토리를 쭉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거 진짜로 누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구나. 하필 비행기 옆자리에서. 맞아요. 저는 그게 더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환경 결정론이라거나 늘 믿는 약간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밭이 좋은 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인 버킨이 장 루이 디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장 루이 디마가 비행기에 타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인 버킨한테 선물했던 첫 가방이 경매로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정말 브레이킹했던 뉴스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수요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나도 버킨백 살래, 컬리백 살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나 못 사고요. 네. 여기는 다 명확해요.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가도 버킨백 있어요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구조가 되게 다른 게 셀러의 초대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구매 제한은 당연히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 PB가 고객한테 연락을 하는 것처럼 담당 셀러가 담당 고객한테 이 고객은 약간 재투자 목적도 아니고 진짜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서 접시도 사고 신발도 사고 스웨터도 사고 가구도 사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의 브랜드의 결과 왔다. 그럴 때 한 번씩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쭉 들어보니까 약간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네. 이 공급자가 수요자를 매칭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 공급자 경제학자 중에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맞아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맞아요. 물론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온도차가 있지만 네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수요가 무한적으로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무한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정하면 무조건 산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세이의 법칙은 깨졌거든요. 결국에는 대공황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불황일 때마다 또 에르메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혹시 계속해서 공급자가 수요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이 행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맞습니다. 우려감도 좀 드는데. 우려감도 당연히 드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사실 수요가 얼마나 긴지 긴 거는 사실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길고 그게 얼마나 갈지까지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수치화돼서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네.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급단이거든요. 공급단에 사실 에르메스는 공장을 거의 1년에 한 개 지을까 말까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장인도 몇 명 뽑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수요가 더 이상 줄어들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이 산업을 공부해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브랜드 가치가 과연 훼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해답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해답의 근거로는 사실 지금 1837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가문 승기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 그런 거 있네요. 마이 뷰티풀 엔젤 분이 애매한 명품백보다는 에르메스 샤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보다는 역시 최고의 명품을 사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맞는 내용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장표 같이 보시면요. 1대부터 6대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사위를 잘 들인 집안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100년 손님을 잘 들인 집안. 맞습니다. 왜요? 사위가 더 살렸나요? 맞아요. 정확하시고요. 1대가 이제 티에르 에르메스가 이분이 이제 창업자고요. 이분이 이제 말 안장부터 시작을 해서 재임 기간이 1837년도부터 해서 1878년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샤를 에르메스가 넘겨받아서 1902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가 3대로 1951년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캘리백의 원형이 여성용 가방이 아니라 남성용 정장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샤크아 데페슈라는 이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요 분이 이 3대입니다.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인데 이분이 우리가 정통성만 계속적으로 지키기에는 약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래서 본인의 딸을 이 아래에 있는 4대 로베르 뒤마 가문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4대부터 뒤마 가문이 경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성기가 꽃 피어나죠. 4대 로베르 뒤마가 1951년부터 78년도까지 하고 사실 5대가 핵심이에요. 장 루이 뒤마가 되게 핵심인데 이때 사실 캘리백을 보급을 하고 버킨백을 창조를 해서 그 정말 시장에서의 명품 제국을 만든 CEO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사실 에르메스라는 기업이 너무나 탐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VMH 그룹에서 사고 싶겠죠. 그때 당시엔 당연히 1등이었으니까 우리는 돈이 있는데 에르메스 기업을 좀 사고 싶다. 이래서 사실 그 아르노 회장이
지분을 되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몰래 되게 모집을 했어요. 그거를 딱 그 5% 넘어가게 되면 공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네. 자회사를 여러 개 세워서 5% 미만으로 맞추고 뭐 주식도 약간 파생상품 성격으로 사서 지분 공시를 안 하다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건데 그때 한 우리 14% 정도가 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사실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에르메스 가문이 똘똘 뭉치지 않았더라면 바로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에르메스 가문도 그렇고 디마 가문도 그렇고 되게 힘을 합쳐서 지분을 지주회사를 하나 H51이라고 지주회사를 하나 세운 다음에 네. 거기에 50.2%를 파킹을 해서 아무도 못 판다. 우리의 만장일치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못 판다라고 묶어 놓은 이후엔 사실 경영권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M&A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 브랜드 가치가 이런 스토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울타리를 만들어왔는데 맞아요. 이거 한국으로 오면 상법 개정 때문에 바로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3%를 바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솜 씨 어때요? 소풍 가기 전 후를 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소풍 가기 전이 너무 좋아요. 막 기대감. 맞아요. 예. 가고 나면 기대감보다는 약간 그냥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와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기대감이 맞아요. 가장 큰 건데 명품도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네네. 소유한 다음에는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럭셔리즈는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그 효용 만족감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 에르메스는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만족감이 늘어난다고요? 계속해서 만족감이 늘어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약간의 사회적인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버킨백도 그렇고 캘리백도 그렇고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짝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많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에르메스도 명확하게 계속적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였나 작년 정도에 월마트에서는 아예 듀플리케이션을 냈어요. 월킨백이라고 아예 월킨백이요? 듀플리케이션을 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얘긴 하고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뭐 명확하게 제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듀플리케이션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버킨백이나 캘리백이 주는 약간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이런 고결한 가치 그리고 리셀가로 나왔을 때 뭐 샤넬이 1에 샀다가 뭐 2에 판다라고 했을 때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3, 네. 4 정도까지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약간 초프리미엄 사치품이라고도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 약간의 자산성을 갖진 진정한 자산의 성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샤넬 하면 제니가 떠오르고 네. 뭐 디올 하면 지수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에르메스 하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네, 모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네요.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장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샤넬 하면은 제니가 떠오르죠. 그리고 루이비통 하게 되면은 BTS B가 떠오르고 디올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패티슨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에르메스에는 없지만 다른 그 명품 업계에는 다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에르메스에만 없습니다. 에르메스에만 없고 다른 곳에는 다 있는 다른 명품 부서. 업계에는 다 있습니다. 뭘까요? 왜 저한테 질문을 돌리세요? 대답해 주세요. 마케팅 부서입니다. 마케팅.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앰베서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분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럼 킴 카다시안도 사실 많이 들고 나오고 뭐 카디비도 많이 들고 나오고 네. 뭐 이효리, 윤여정 뭐 그리고 김연아, 뭐 오은영 선생님 뭐 등등 되게 많은 셀럽들이 많이 들고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여기서는 그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 200년 정도 지금 전통이 이어졌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부터 앞으로 200년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지나갈 뭐 50년, 100년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너네들이 사고 싶어도 우리 쉽게 살 수는 없어.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케팅 부서 그리고 큰 뭐 행사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되게 조용한 명품 브랜드네요. 맞아요. 여기서 지향을 하는 게 딱 조용한 럭셔리고요. 반대로 말을 하면은 LVMH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럭셔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LVMH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돼도 루이비통도 그렇고 디올도 그렇고 정말 그런 약간 대대적인 정말 팬시한 이벤트들을 정말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르메스는 그런 거를 적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 그런 브랜드 전략 자체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브랜딩 전략 자체가 다르다. 네, 맞습니다. 마케팅 부서도 그 흔한 마케팅 부서도 두지 않는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명품 그러면 주변에 많이 보여야지 사고 맞아요. 싶다라는 마음이 들 텐데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조용하면서도 그래도 포지셔닝이 누구나 갖고 싶은 맞아요. 워너비가 됐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심리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 심리를?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브랜드를 보고 장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사실 타계를 했지만 워렌 버핏의 영원한 동반자죠. 찰리 벙거. 이분은 사실 제가 가난한 찰리의 연감이라는 책도 거의 2번, 3번 정도 읽었는데 이분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분할 매매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큰 규모로 한 번에 산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 네.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찰리 벙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적당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자 이런 가치관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찰리 벙거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가치관이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적당한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싸게 사라. 맞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찰리 벙거가 한마디 했어요. 에르메스를 보면서 200년 가까이 고객의 신뢰를 쌓아오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한 기업은 세상에 몇 없고 제2의 에르메스를 찾는 것조차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그럼 버크셔에서는 과연 샀냐? 당연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안 샀습니다. 안 샀고요. 왜 안 샀냐 찾아보니까 비싸서 안 샀습니다. 적당한 가격이 아니어서요. 맞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면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찰리 벙거도 얘기를 했고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위대한 기업은 맞는데요.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밸류에이션을 제가 저번 주기로 좀 찾아보니까요. 네. LVMH가 한 PER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가 나옵니다. 20배. 네, 20배 정도가 나오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2.5배 정도, 50배 정도 현재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싸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두 번째죠. 에르메스처럼 자 장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찰리 멍거가 얘기한 거 에르메스처럼 200년 가까이 신뢰를 쌓은 브랜드 세상에 없다. 찾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2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쌓은 것 중에 단연 우리가 익숙한 것이 미국의 달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그렇죠. 달러가 예. 최근에 가장 싸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긴 사야 되는데 저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 그러니까 과연 200년 가까이 이전과 이후가 지금도 달러의 신뢰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게 에르메스를 보면서 에르메스는 미국의 달러처럼 미국처럼 다른 길을 갈 것이냐? 독보적으로 아니면 세상에 영원한 걸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신뢰를 잃어버리면 명품은 그냥 값어치가 맞아요. 없어지는구나. 그건 너무 명확해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브랜드 드네요. 가치가 실제로 보테가 베네타는 제 와이프가 좋아하거든요. 네. 보테가 베네타가 원래 예전에는 로고가 있었어요. 로고가 있었다고요? 로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럭셔리 인사이트라는 책을 보면은 보테가 네. 베네타의 역사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로고가 있었는데 로고를 바꾸고 그 가죽 모양으로 다 네,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로고를 넣었다가 빼면서 사실 소비자의 신뢰를 좀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 비중으로만 딱 따졌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LVMH 같은 경우에도 그 다 명품 브랜드가 사실 가방도 있고 뭐 패션 쪽 제품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심지어 주류도 있잖아요. 모에시장동도 있고 돈페리뇽도 있고 한데 가장 탑 2가 루이비통이랑 디올이거든요. 네. 네. 나머지는 매출 비중이 한 3%에서 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 가치를 얼만큼 잘 지키고 그거를 그 수성을 쌓아가느냐가 제가 보기에 이 명품 산업의 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에르메스가 2.5배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러면 사실 이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 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에르메스란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이게 과연 깨질까? 안 깨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판단을 어떻게 해요? 사실 이거를 많이 써보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가문의 역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뭐 5년, 10년, 적어도 20년 내에서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명품 이게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 맞아요.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좋았었지만 요즘 세대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맞아요. 과거에는 별로였는데 요즘 오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명품이라는 게 그 시대의 원업이라면 명품도 바뀌어야 되는 건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네. 아니면 나는 그냥 올곧이 나의 가치는 이거야. 클래식은 네. 영원하다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명품인 건지 되게 예.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거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핵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을 연령대별로 달리하고 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하는 건 사실 LVMH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VMH 같은 경우에는 핵심 철학은 꿈을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너네들이 꿈을 꾸면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예술 작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적인 모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에르메스는 어떠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가 이 첫 줄에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200년 가까이 지켜온 모든 핵심 철학입니다.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지?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에르메스 너무 표도 같은데요. 그런 얘기구나. 네, 너무 정확하시고요. 세상 모든 상황이 바뀌곤 아니면 뭐 연령대별로 소비 습관이 바뀌고 어떤 재산 요건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에르메스 다음을 꾸준히 유지해 가겠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철학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게 요새 사실 명품 산업이라고 하면은 영앤리치 세대에 대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쪽에 대한 타겟팅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LVMH 그룹은 하고요. 에르메스 그룹은 그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샤넬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명품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고 흔함이다. 그래서 맞아요. 가장 독창적인 것이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경우는 1977년도에 명명이 되고 지금 거의 50년, 60년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고 버킨백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제작이 되면서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큰 틀이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 소재라거나 어떤 디테일한 거는 약간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50년 연속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게 에르메스 하면은 4글자잖아요. 장인정신. 네. 장인정신이 명확해요. 여기는 한 명의 장인이 난 네 처음부터 글자리였고 사고 끝까지. 싶다는 줄 알았어. 사고 싶으세요? 아니 오늘 보니까 좀 사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사고 싶고요. 장인정신이고요. 장인정신. 또 다른 4글자로 말을 하면은 한 땀 한 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 에르메스 가죽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약간 건물을 시공하게 되면은 앞에 그 우리가 시공했습니다 막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에르메스는 그 장인의 식별 코드를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신이 안 바뀌고 있어요. 네. 이거는 계속 네. 갈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도연스 핍이 첫 데뷔 무대인데 이것도 박제되는 거예요. 제가요? 네, 이것도 명품 가는 길에 박제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똑같은 명품답게 거지기 때문에.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에르메스의 아까 시그니처 백, 네. 버킨백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까? 뭐가 더 나중에 한 5년 뒤에는 재테크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이거를 두 가지 갈래로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정말 돈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르메스의 충성 고객이 돼서 버킨백이나 그 프리미엄 라인을 사시는 게 적어도 뭐 2년, 3년 봤을 때 3배, 4배 정도는 리셀로 팔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2년 만에 3배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꽤 없어서 못 팔고 단기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라인이 가장 탑 라인인데 여기는 거의 1억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공지가 명확하게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나 소더바이에 나온 매물을 보면은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5억 정도에는 낙찰이 된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사실 사는데 그런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적어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사고 본인의 시간도 투여하고 나는 에르메스의 충성 고객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고려를 한다. 그리고 에르메스를 사고 나서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에르메스 주식을 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에르메스 가방을 사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그릇과 네, 액세서리를 사고 해서 가방을 사면 되는데 그럼 에르메스 주식은 어떻게 사면 되나요? 에르메스 주식은요, 제가 장표 하나 준비했고요.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그 명품 주식들은 프랑스에 모두 본토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당사에서도 오프라인으로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독일에도 ADR이 상장이 되어 있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도 OTC로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호가 스프레드를 보니까 유동성이 너무 없어요. 막 예를 들어 2,000유로라고 하면은 뭐 매수 호가가 1,980유로, 매도 호가가 2,020유로.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고요. 거의 프랑스 본토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 저는 사실 사실 거라고 하면은 전화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전화 주문이 사실 사이버만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해외 영업실이나 혹은 담당 PB에게 전화해서 나 이거 살 건데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주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한 0.5%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10억 유로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매수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의 투자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금융거래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는데 이게 좀 세요. 0.4%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별로 전부 다 최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소한 50유로 정도가 있고요. 하나로 따지면 요새 유로가 한 1,600원 뚫고 되게 많이 비싸졌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8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한 주를 사건 두 주를 사건 0.5%에 해당되는 그런 수수료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최소 50유로씩은 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야, 이게 명품을 실물 사기도 어렵지만 주식을 사기도 이렇게 맞습니다. 진입장벽이 좀 높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식을 사기도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하나의 그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를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 한 1% 정도 뭐 세금이랑 수수료 내고 20만 원 정도 내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가장 직관적이실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아까 백 하나가 1,500만 원이라면서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 백 사려고 택시 타고 왕복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고 한 20만 원 쓰는 거라. 주식 하나 사는 거랑 똑같다. 뭐 그런 거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버킨백을 1,500에서 2,000 정도 주고 사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식을 2천만 원씩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사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르메스 사고 싶지만 사실은 사기는 힘든 뭐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도연수 PB 어떠세요? 처음 저희 3프로TV에 오셔가지고 데뷔 무대인데 사실 너무 설레고요.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고 MC분들과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명품 산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공부할 겸 쭉 썸머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코너 자체가 공부 하나 콘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에 대해 사라 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공부해보고 좋으면은 적당한 시점에 사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도연수 PB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도연수 PB와 함께 이 명품 산업 이야기로 알찬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로 여러분의 계좌가 차곡차곡 채워나가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3프로TV와 어제부터죠. 7월 7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밥보다 투자하나. 어제는 해외 주식이었고 오늘은 공부 좀 해봅시다. 명품 괜찮아요 라는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드디어 국장입니다. 국장은 어떻게 투자하나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